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벌써 4월 마지막 주네요. 넷째 주고요. 이번 주말이 5월 1일 노동절이에요. 4월 24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광주시에서, 전라도 광주시에서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이었던 5층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도로변을 덮쳤죠. 그때 또 이제 도로에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다가 이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당시에 철거 작업은요, HDC 현대산업개발, 현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던 한솔기업이라는 곳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인명사고가 났었고 작년에 중대재해 기업이 빠졌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높아졌던 때 아니었습니까?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소식은요. 이 HDC 현산 측에서 과징금 4억 원 불과, 우리 서민들에게는 사실은 4억 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일 수 있지만 이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4억 원 그럼 사실은 정말 작은 돈일 수 있거든요. 이 4억 원으로 영업 정지를 피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앞서 서울시에서는요, 지난달 30일 날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서 지난 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HDC 현사는 이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인 지난 18일 날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서울시가 이것을 받아들인 거죠. 부실 시공 혐의에 대한 기존의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다만 이 HDC 현산 측에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 법원이 받아들여서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바로 그 성명을 냈는데요. 중대재해 기업 처벌 이게 이제 강화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시민이 무려 9명이었잖아요. 이 9명의 생명이 고작 4억 원이라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냐. 정말 참담하다. 우리도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노동조합에서 입장을 밝혔고요. 작년에 HDC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영업이익이요, 각종 사고 때문에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3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사실 4억 원이라고 하면 경범죄 수준의 과태료에 불과할 수 있다고 노조 측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처벌로는 기업들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사실 강조를 했죠. 정말로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의 책임을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강화된 처벌로 인한 경각심과 건설업계가 사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여전히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기업이 빠졌습니다. 이제 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이런 거에 1차적 책임은 기업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이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 팀들이 꾸려졌대요. 이 팀들을 누가 꾸린 거냐면 기업 측에서 꾸린 거죠. 이 법을 어떻게 잘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법을 어떻게 타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쓴소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망을 피해 가려고 노력하는 시간과 돈과 이런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우리의 고민과 노력은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보당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송영주 후보의 긴급 성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직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정치개혁 반드시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막 했죠. 그리고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기는 했지만 결국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공직선거법 그러면 뭔가 좀 어렵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7표를 찍게 돼요. 이 7개의 표 안에는 뭐 그 기초의원도 있고 광역의원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군의원 같은 기초의원들이잖아요. 이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2명 이상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명만 뽑게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당이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처럼 1번과 2번 후보만 뽑히겠죠.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후보가 뭐 거의 대부분 한 명씩, 영남권의 국민의힘이 센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2의석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에서 2의석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는 이 중대선거구제를 하기로 했으면서 2인 선거구가 대부분인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2인 선거구 폐지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즉 2인 선거구를 3인 이상, 3인, 4인, 5인 최소한 3인 이상은 되어야 1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닌 다른 후보들, 진보정당 후보들을 비롯해서 의회로, 기초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약속도 무산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말하는 공직선거법의 과정이었는데요.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건 뭐 언발의 오줌 누기 신용도 아니고 진짜 전국적으로 한 11개 정도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선거구를 만들겠다. 근데 이미 3인 선거구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건 광역의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4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도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어요.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뭐 당연히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아니라 주요 정당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초안이 공개가 됐어요. 이 초안이 공개가 되면 오는 28일까지 각 정당들,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들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들도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안이 정말 기가 막힌 초안이 나왔다는 거죠.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개혁의 정신은 기초의회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더 확대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경기도에서 나왔던 초안을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3, 4인 선거구들도 2인으로 쪼개진 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 2인 선거구의 폐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남에 있는 성남시 다선거구의 사례인데요. 2인 선거구거든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2인을 뽑는데 민주당에서도 한 명을 공천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딱 한 명만 공천하니까 이 2명을 제외하고 어차피 2명이 될 거니까 제3당이라든지 무소속이라든지 이런 후보들이 아무도 출마를 안 한 거죠. 근데 2인을 뽑는데 2명이 등록하니까 아, 이곳은 투표할 필요가 없이 둘 다 후보를 등록하자마자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번에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안들을 보니까 이런 2인 선거구를 더 확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와, 진짜 이러고도 어떻게 정치개혁을 말할 수 있냐. 그래서 나왔던 성명입니다. 제목이 총체적 난국이 아니라 아예 파국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이번 지방선거는 유례를 찾기 힘든 깜깜이 선거였죠. 원래는 법적으로는 선거일 6개월 전에, 그러면 올해 6월 1일 날 선거니까 언제? 작년 12월 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밀려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하나 더 꼬집어 봐야 될 것은요. 지난 2월 달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선이 있었던 3월 초까지 거대 양당에서는 거의 아무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더 많이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뭐예요? 중앙당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앙당에서 대선에 집중해라. 대선 결과를 보고 대선에 조금 더 열심히 뛰었던 사람을 지방선거 때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 지침을 내려버리니까 아무도 등록을 안 했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완전히 복속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이재명이 낙선을 하니까 힘의 질서에 의해서 다시 이제 후보들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무참히 정말 짓밟히는 과정이었다. 게다가 거기서 유일하게 변명거리로 내놓았던 게 민주당에서도 정치개혁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보니까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현재 있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도 폐지하자는 것이 정치개혁의 기본 정신인데 군데군데 몇 군데요? 전국적으로 11개 정도, 정말 거의 경기도가 한 3개였던가요? 보여주기식 4인 또는 5인 선거구를 박아놓고 기존의 3, 4인 선거구마저도 대폭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권, 기득권, 양당 세력들은 뒤로 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선거구 획정 초안에 대한 철회와 선거구 획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하는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금요일 4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땅 결정을 하는데요. 이 결정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뭐 이번 대선에서도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비판적 심정을 가지고 있고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윤석열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지지를 했고 그 결과가 1번, 2번으로 표 쏠림 현상이 무려 전체 유권자, 투표한 사람들의 94%가 1, 2번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민주당은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는 1번과 2번이 아닌 다른 진보정당들을 비롯해서 제3지대, 제3정당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도와주고 만들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도 정치면 소식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임종석, 조국, 강경화, 전직 장관들이나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 소식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그리고 여러 명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청와대 인사수석 출신인 조현옥 현 주 독일 대사예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연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줄줄이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첫 번째 혐의는 뭐냐면 지난 2017년, 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 동원을 했다. 그리고 비행위를 묵살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두 번째 사안은 2017년, 18년 시절에 전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공공기관장이 임명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유무형으로 사퇴 압력, 사표를 내라 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사실은 고발을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면 논평을 통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거다. 예를 들면 청와대 감찰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한 명의 수사관이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문제였는데 지난 2019년에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된 사안이다. 근데 이걸 왜 다시 제기를 하냐.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된 사건이다. 근데 이거를 왜 다시 검찰에 고발을 하느냐. 이건 정치 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 사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정말 지금 검수완박 이런 법안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예를 들면 검사 동일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검찰청 내에서의 동일체를 넘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까지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까지 모두가 다 이 동일체가 되어버리는
거대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은 분들이 제기를 했는데요. 그 서막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중대 사건들이 발생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지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예를 들면 우리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뭐 자기들은 시민사회단체라고 우기는 이런 데에서 고발을, 수사에 의뢰를 하면 마치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탈탈탈 털면서 애초에 고발되었던 사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안들을 가지고 수없이 모욕을 주고 뭐 탄압을 하고 내지는 실제로 처벌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면서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이라든지 사람들을 쳐내나갔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일본의 현대 정치를 연구했던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조금 더 자주적인 입장을 펴려는 정치인이 등장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것이 바로 검찰이었다.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탈탈탈 털어서 수사를 하고 이것으로 그러한 정치 세력들, 정치인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갔던 과정이었다. 라는 또 이제 연구 보고서, 책도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이 되고 나서 인수위에서 민주노총을 콕 집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민주노총은 뭐 감염법, 뭐 예방법 뭐 위반이니 뭐 집회 시위 한 번 했다가 민주노총의 대표자인 양경수 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윤석열 체제하에서 가장 눈에 가시는 민주노총일 텐데, 그리고 진보정당들일 텐데, 그것이 정의당이 됐든 진보당이 됐든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뭐 본인은 시민사회단체라고 우기는 단체에서 만약에 민주노총을 고발을 했다. 부정부패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검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 정말 그 무고한 피해,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탄압 이런 것들로 이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신호탄, 모두가 우려했던 신호탄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겠나?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저는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갈라치기라든지 최근에 또 장애인 문제라든지 뭐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라치기와 이런 탄압에 대한 맞서는 우리의 전략은 뭐가 되겠습니까? 단결과 연대밖에 없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 체제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면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목이요. 74년 전 미군법에 따랐던 성소수자 군인 처벌에 첫 제동이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대법원이 지난 21일 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동성 군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해서 가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확인을 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동성 군인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이 군인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뭐 우리 집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여기서 가진 성관계, 예를 들면 이들은 다 성인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동성 군인일 경우에는 이 성관계를 처벌을 해왔다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이성 군인들이 뭐 서로 사귈 수 있고 연애할 수 있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군인들이, 성인인 군인들이 성관계를 하면 그게 처벌할 대상이 되나요? 게다가 이번 사건이 좀 더 심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함정 수사를 펼쳤다는 것이죠. 육군에서, 그쵸? 그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어플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동성애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군대 내에 동성애자들이 있나 라고 함정 수사를 펼치면서 그렇게 봤던 사람들을 기소하고 구속하고 고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 재판의 최종 판결이 지난달 21일 날 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난 74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성소수자 군인 처벌,
성소수자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 군인이라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제동이 걸렸던 것이죠. 이 법안은요 74년 전에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때에도요 미군,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들어온 지가 엄청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945년 해방되자마자 미 군정 시대부터 들어와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이 미군의 체계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군대에도 이식이 됐는데 그것도 미군의 전시법을 차용해가지고 동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던 국방경비법, 이게 처음 제정된 게 1948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았던 1962년의 군형법에서 개간, 또 이 개간은 남성 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이 개간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군대 내 동성 군인의 성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처벌을 한 것이 시작이고 이어지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74년 동안의 말도 안 되는 인권 탄압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동이 걸린 것이죠. 대법원에서는요, 우리 사회는 더는 수십 년 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요, 학문성교를 남성 간의 행위로 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관계를 추행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시대적 변화로서는 더는 보편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사적인 공간에서, 아니 신분이 군인이든 직업이 군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성인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자발적으로 합의를 해서 가졌던 관계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다는 거겠어요. 지금까지 군형법상 추행죄는요,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지난 2002년, 2011년, 2016년에 위헌 심판대에 올랐는데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거의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서는 거의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합법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제 대법원의 이 판단에 이어서 지금도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제기되어 있거든요. 이 헌재에 신속한 이 위헌 판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헌재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서 군형법 추행죄를 둘러싼 해석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말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국회 앞에서는 이 4월 국회 중에 회기 중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는 두 활동가의 무기한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까지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과 힘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장애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소식이고요. 사회적으로 이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갈라치기 문제 때문에 장차연의 박경석 대표와 JTBC 썰전에서 토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이 장애 이동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좀 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19일 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특히 이제 주로 발달 장애인과 함께 있는 이 부모들의 모임인데요. 이 부모연대에서 발달 장애 부모와 당사자 무려 500여 명이요. 전국 각지에서 삭발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470명 정도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머리카락을 잘랐고요. 이곳에 오지 못한 또 많은 분들은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삭발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24시간 릴레이 단식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부모연대 회장님들과 부회장님 그리고 서울 지부장님 등 4명이 지금 현재 경복궁역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개편하고 확대하라, 그리고 지원주택 도입 및 주거 지원 인력을 배치하라는 등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이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가 온전히 가족과 부모의 책임으로 떠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내가 돌봄이 가능하지만 이제 아이가 크고 성인이 되어나가면서 그만큼 부모님은 다시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어가면서 이 돌봄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정말 안타까운 이런
죽음들이 있었죠. 실제로 지난 3월 달에 경기도에서 중증 발달 장애인인 20대 딸을 살해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더 슬펐던 것은 경찰의 조사 결과 이 50대 어머니는요, 갑상선암 말기 환자로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 발달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심경은 우리 아이보다 하루라도 내가 늦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잖아요. 그래서 지난 19일에 삭발식에서도 부모연대는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정책의 부족으로 부모가 발달장애 아동을, 자식을,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매년 수차례 반복이 되고 있다. 이제 여기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500명이 집단적으로 삭발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식농성에 나선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까진 머리는 10번도 더 넘게 삭발할 수 있다. 김수정 서울지부장님의 말씀인데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들과 같이 죽기보다는 그게 옳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어요. 장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사느라고 제일 취약한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공공기반 서비스를 보장을 한다면 비장애인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의 갈라치기 문제로 이 장애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전환이랑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조차도 이제 세계 5등의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요, 전 세계 7위예요. 엄청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제 정말 양보다 질, 더 많은 경제 성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5천만 명의 구성원들이, 그 사람이 노동자건 농민이건 청년이건 여성이건 장애인이건 성소수자건 상관없이 모두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화두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고민이 되는 순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질적인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진보정당들이 가장 앞에 서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노총과 전농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들의 힘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느 때보다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보고 또 간절하게 열망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번과 2번이 아닌 우리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시민사단체들이 훨씬 더 분발할 수 있도록 1번과 2번이 못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4월 마지막째 주 방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일요일인 5월 1일은 노동절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이 메이데이, 노동절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5월 1일 전국 각지의 거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